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중에 유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초 서구 소설혁명을 주도한 모더니즘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적 작가이지요. 그녀는 공교육 대신 문예 비평가이며 철학자인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과 가정교사로부터 어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교육을 받았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던 버지니아는 13세에 어머니 줄리아가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인해 최초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22세 때인 190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시작된 우울증적 증세로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30세에 오빠의 친구이자 작가인 레너드 울프와 결혼하여 그녀를 깊이 이해한 남편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해가며 59세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단편 유산은 유명한 정치가인 길버트 클랜든이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에 남긴 일기장을 읽어가면서 아내의 죽음에 얽힌 상황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출판 임진희님 옮김 지은이 버지니아 울프 유산 C.C. 밀러에게 길버트 클랜드는 아내의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반지와 브로치들 사이에서 진주 브로치를 집어들고 C.C. 밀러에게 나의 사랑을 보내며 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비서인 C.C. 밀러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은 정말 안젤라다웠다. 하지만 어떻게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꼼꼼하게 챙겨 놓았는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길버트 클랜드는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안 듯했다. 그렇지만 6주 전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매우 건강했었다. 그녀는 피커딜리 광장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그는 지금 C.C. 밀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를 오라고 불렀다. 그들 부부와 그렇게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다. 그는 거기에 앉아 기다리면서 안젤라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지만 애정이 담긴 징표를 빠짐없이 남겼던 것이다. 반지, 목걸이, 작은 중국 상자 세트. 작은 상자를 그녀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모두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 물건 하나하나에는 그의 추억도 함께 서려 있었다. 이것은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고 또 이것은 루비 눈이 박힌 이 범랑 돌고래는 어느 날 베니스 뒷골목에서 그녀가 찾아낸 것이다. 그녀가 너무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일기장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을 남기지 않았다. 초록색 가죽 장정의 15권이나 되는 일기장들이 그의 뒤쪽에 있는 그녀가 글을 쓰던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결혼한 이래로 그녀는 계속 일기를 썼다.
대단히 드문 일이었지만 다툼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 티격태격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다 일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일기를 쓰고 있을 때에 그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일기장을 덮고 손으로 가리곤 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가 죽은 다음이라면 혹시 몰라도.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결국 이 일기장을 유산으로 그에게 남겨놓은 것이었다. 이 일기장만이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이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녀가 자기보다 오래 살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순간만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더라면 그녀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인도에서 바로 내려섰다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자동차를 멈출 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고 생각을 멈추었다. 밀러 양입니다. 하녀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녀를 혼자서 만난 적이 없었다. 울고 있는 그녀를 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안젤라는 그녀에게 단순한 고용주 이상이었다. 다정한 벗이었다. 그녀에게 의자를 밀어주고 앉으라고 권하면서 그녀가 그런 부류의 다른 여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시 밀러와 같은 여자는 사실 수도 없이 많았다. 검은 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들. 하지만 안젤라는 연민의 천재여서 시시 밀러에게 온갖 종류의 훌륭한 자질을 찾아내었다. 그녀는 더할 수 없이 신중하고 무척이나 과묵하고 또한 신의가 있어서 그녀에게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다는 등. 밀러 양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겨우 말문을 열었다. 용서하세요, 클린턴 씨. 그는 중얼거리듯이 대꾸했다. 물론 그는 이해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는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길은 그의 뒤에 있는 필기용 탁자에 머물렀다. 그녀와 안젤라가 주로 작업을 했던 탁자였다. 안젤라에게는 유명한 정치가의 아내 몫으로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내만큼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다. 그녀와 시시가 저 탁자에 앉아 일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시시는 타자기 앞에 앉아서 아내가 불러주는 편지를 받아치고 있었다. 틀림없이 밀러 양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일은 아내가 그녀에게 남긴 브로치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물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약간의 돈이나 아니면 타자기가 더 나을 뻔했다. 하지만 그 브로치에는 엄연히 시시 밀러에게 나의 사랑을 보내며 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브로치를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미리 준비한 짤막한 인사말을 했다.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내가 애용했던 브로치를 받으면서
마치 그녀도 답할 말을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늘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도 평상시에 입는 옷 말고 진주 브로치가 어울릴 다른 옷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는 제복처럼 보이는 검정색 상의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문득 그녀가 상중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도 비극을 당했던 것이었다. 안젤라가 죽기 겨우 한두 주 전에 사랑하던 그녀의 오빠가 죽었다. 무슨 사고였던가? 안젤라가 말해주어서 알았을 뿐이었다. 연민의 천재인 안젤라는 무척 충격을 받았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CC 밀러는 일어나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로서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가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녀는 탁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서 타자를 쳤으며 지금은 일기가 놓여있는 그 탁자를. 그리고는 안젤라에 대한 추억에 잠겨 멍해져서인지 그녀는 도와주겠다는 그의 제의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잠깐 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했다. 무슨 계획은 있으신지요? 밀러 양. 계획요? 괜찮아요. 클랜든 씨.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녀는 놀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 말을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이런 종류의 제의는 편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밀러 양,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돕겠으니 기억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문간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클랜든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도 처음으로 분명히 동정적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선생님의 부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그녀가 한 말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은 정말 의외였다. 마치 그가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듯 하기도 했다. 의자로 돌아가는 그에게 문득 공상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기나긴 세월 동안 소설가들이 말하듯 그녀가 자신에게 남몰래 쭉 연정을 품어왔던 것은 아닐까? 그는 걸어가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이미 50이 넘었다. 그러나 거울이 보여주듯 아직도 준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엾은 CC 밀러. 반쯤 웃으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농담을 즐기고 싶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보았다. 길버트는 너무 멋져 보였다. 아내가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한 듯했다. 물론 당신은 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에요. 물론 CC 밀러도 그렇게 느꼈지요.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의 아내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또한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다. 그들이 외식을 할 때면 테이블 맞은편의 그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주 그녀가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가. 그는 더 읽어내려갔다. 그가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해 그들은 함께 선거구를 순회했다. 길버트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청중의 박수갈채가 대단했다. 모두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클랜트는 유쾌한 친구, 나는 감격했다. 그도 그때가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단상 위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던 것도, 그리고는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겼다. 그들은 베니스로 갔다. 선거가 끝난 후의 행복했던 휴가가 떠올랐다. 우리는 플로리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었다. 길버트가 베니스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대 베니스의 총독들이 짬짬짬.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학생 같은 필체로 적어 놓았다. 안젤라와 같이 여행하는 즐거운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매력이라는 것을 모르기나 하듯이 늘 자기는 너무 아는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다. 그들은 런던에 돌아와 있었다. 나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이제 그녀가 늙은 에드워드 경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그의 상사인 그 무서운 노인을 사로잡았다. 그는 빨리빨리 읽어나가면서 그녀의 단편적인 기록을 짜 맞추어가며 예전 일을 회상했다. 하원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했다. 러브그로브의 저녁 파티에 엘부인이 내게 길버트의 아내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또 한 권의 일기장을 필기용 탁자에서 집어들었다. 이 시기에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잦아졌다.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길버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나는 얼마나 바라는지 라는 대목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그다지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나름대로 인생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족했다. 그해 그는 행정부 내의 그다지 높지 않은 직책에 임명되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논평은 이러했다. 나는 그가 수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쎄,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여기서 그는 잠시 멈추고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해 보았다. 정치는 도박이라고 그는 회고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나이 50에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그는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작고 사소하고 행복한 일상사로 가득 찬 일기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는 다음 일기장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쳤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할 것도 많은데
내 일로 성가시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다. 게다가 우리가 단둘이 보내는 저녁이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설명이 있군. 이스트 엔드에서 하던 그녀의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길버트에게 얘기를 했다. 그는 정말로 친절하고 매우 자상했다. 그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도 그때 주고받았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게을러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자신만의 일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녀도 무언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저 의자에 앉아서 이 말을 할 때 그녀가 너무나도 귀엽게 얼굴을 붉히던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좀 놀렸었다. 그의 뒷바라지와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거리가 되는 것 아냐? 하지만 정하고 싶다면 물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거리인데? 무슨 지역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건가? 과로해서 병이 나지 않는다는 약속만은 꼭 해야 돼. 그리하여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화이트 채플에 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거기 갈 때 입는 옷을 그가 몹시 싫어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듯 했다. 일기장에 이런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존스 부인을 만났다. 아이가 10명이나 되었다. 남편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릴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건너뛰면서 읽어나갔다. 이제 그의 이름은 전보다 덜 등장했다. 일기의 어떤 대목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 대해서 BM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와 같은 대목. 그런데 BM이 누구지? 이 머리 글자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을 수가 없었다. 어떤 여자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떤 위원회에서 만난 여자. BM은 상류층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회의가 끝난 뒤로도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너무 편협했다. 그러니까 BM은 남자였군. 자칭 인텔리라고 하는 안젤라 말대로 성격이 격하고 속이 좁은 남자. 그녀가 그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 분명했다. BM이 만찬에 와주었다. 그는 미니와 악수를 했다. 이 감탄부호는 그에 대한 상상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BM은 하녀의 위상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하녀인 미니와 악수를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주로 숙녀들이 거실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늘어놓는 비굴한 노동자였던 모양이다. 길버트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잘 알고 있었고 BM이 누구였든 간에 그런 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BM과 함께 런던탑에 갔다. 그는 혁명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이 헛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과연 BM다운 말투였다. 길버트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그의 모습도 또렷이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작은 체구에 땅딸막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며 그런 부류의 사람들 특유의 트위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평생 동안 단 하루도 성실하게 일을 한 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안젤라는 그런 작자를
꿰뚫어볼 안목은 있었겠지. 그는 계속 읽어나갔다. BM은 누구에 대해 아주 불쾌한 말을 했다. 그 이름이 꼼꼼히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혹시 내 이름이었을까? 그때 내가 들어오자 안젤라가 일기장을 재빨리 덮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 BM이 점점 더 싫어졌다. 원 세상에, 바로 이 방에서 나를 놓고 왈가왈부해? 그런데 안젤라는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솔직함 그 자체였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BM이 나오는 대목만 찾아 읽었다. BM이 나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날품팔이를 했다고 한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모자 하나에 삼기니를 주고 사다니. 그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 작은 머리를 쥐었자느니 차라리 이런 문제를 나하고 의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BM은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칼 마르크스. 다가오는 혁명. BM이라는 머리 글자들은 계속 등장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 쓰지 않고 머리 글자만 쓴 걸까? 머리 글자만 쓰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것은 전혀 안젤라답지 않은 것이었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를 BM이라고 불렀을까?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 BM이 불쑥 찾아왔다. 다행히 나는 혼자 있었다. 바로 1년 전의 일이었다. 다행히? 왜 다행이지? 나는 혼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디에 있었더라? 그는 약속을 기록해둔 수첩에서 날짜를 점검해 보았다. 그날은 시장 관저에서 만찬회가 열렸던 밤이었다. 그러면 BM과 안젤라는 그날 저녁을 단둘이 보냈던 것이다. 그는 그날 저녁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애를 썼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방 모습이 여느 때와 달라진 데가 없었던가? 탁자 위에 술잔들이 놓여 있었던가? 의자들이 바싹 끌어당겨 있지는 않았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전혀 아무것도. 시장 관저 만찬회에서 그가 했던 연설밖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점점 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었다. 상황 전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일기장을 읽으면 분명해지겠지. 그는 서둘러 마지막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죽은 일기장. 그 일기장의 바로 첫 페이지에 그 작자가 다시 등장했다. BM과 단둘이서 식사를 했다. 그는 대단히 초조해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열심히 설득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했다.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지에 온통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라고 덮어써 놓아서 그는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석은 단 한 가지였다. 이 악당이 그녀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졸랐던 것이다. 그것도 그의 방에서 단둘이.
길버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페이지를 재빨리 넘겼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제 더 이상 머리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단지 그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다. 제발 내게서 떠나달라고 애원했다. 아니, 바로 이 집에서 그 작자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강요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녀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어떻게 잠시라도 망설일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고는 빈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 편지에 답장이 오지 않는다 라고 씌어 있었다. 또 빈 페이지들이 계속되다가 그는 결국 하겠다고 위협하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라는 문장이 나타났다. 그 후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모두 비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 죽기 바로 전날 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마지막이었다. 일기장이 길버트 클랜든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피커딜리 광장의 인도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 자동차가 다가왔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밀러 양,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누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CC 밀러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BM이 도대체 누구요?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싸구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는 긴 한숨 소리, 이윽고 그녀의 대답이 들렸다. 우리 오빠예요. 그랬구나. 그녀의 오빠였구나. 자살한 오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라도 있나요? 그는 CC 밀러가 묻는 소리를 들었다. 없소. 아무것도 없소. 그는 외쳤다. 그는 유산을 받았다. 아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이다. 그녀는 죽은 애인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인도에서 내려섰던 것이다. 남편인 자기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버트는 아내 안젤라가 그의 울타리 안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을 통해 본 아내는 얼마나 다른지요. 길버트는 아내가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충만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마음 쓴 적이 없다며 느긋하게 생각했죠. 이러한 길버트의 제한된 시점은 BM이나 CC 밀러 같은 다른 인물을 바라보는 그의 좁은 시야와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아내가 느끼는 허탈감과 공허함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길버트의 자신만만함, 계층적 우월의식, 자기중심적 자신감을 통해 영국 유한계층 시야의 한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현모양처로 규정되는 완벽하게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에는 실제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빚어진 여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